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박정숙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3년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처음엔 꿈꾸던 대로였습니다. 아침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텃밭도 가꾸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어느 날 아침 텃밭에서 허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겨우 119를 불러 병원에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교단에서 당당히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자녀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 한 사람의 인생을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분필 가루 묻은 손으로 칠판을 닦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교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던 날, 저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선생님으로 남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내일도 와주실 수 있잖아요. 6학년 아이들의 눈망울이 그렇게 컸던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종례를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의 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퇴직금으로 시작한 작은 전원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가끔은 옛 제자들과 연락도 주고받으며 지냈죠.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해온 교사였기에 은퇴 후의 고요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 박정숙 선생님, 퇴직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마주친 옛 동료, 교사의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텃밭에 심어둔 상추를 따려 허리를 굽혔는데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아팠죠. 휴대폰이 집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처음으로 혼자 사는 것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겨우 기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문득 교감 선생님의 마지막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정숙 선생, 퇴직하고 나면 건강관리 잘해야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나이니까. 병원에 도착해서 MRI를 찍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5년간 아이들 앞에서 늘 똑바로 섰던 척추가 이제는 제 몸을 지탱하기조차 힘들어진 것입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만이 적막한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통증은 제 몸을 괴롭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5년 동안 교단에 서 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똑바로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순간들. 운동회 날땡볕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던 기억들. 수학여행에서 밤새 아픈 아이들을 돌보던 날들. 그 모든 순간에 제 허리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나 봅니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문득 병실 문이 열리고 큰딸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작은 아들 준호도 따라 들어왔죠. 평소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둘 다 급하게 휴가를 내고 왔다고 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연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준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둘 다 제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는 이제 힘드실 것 같은데. 마침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눈빛 읽기로 이미 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가방에서 삐져나온 실버타운 안내서, 준호가 들고 온 요양병원 팸플릿이 그들의 속내를 보여주고 있었죠. 차가운 병실 바닥에 흩어진 두 자녀의 그림자가 마치 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학부모 상담을 해오면서 늘 부모 된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좀 더 넓으니까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지은이의 제안에 준호가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이와 준호는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다투는 아이들을 말리던 것처럼 이제는 제 자식들의 다툼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큰딸 지은이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퇴원 날, 준호는 내내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긴 했습니다. 사위 현우는 출장이라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교실에서 늘 정돈된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모아온 교직 생활의 흔적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상장들, 학생들이 준 편지들, 해마다 찍었던 학급 사진들. 한 박스만 겨우 가져올 수 있었죠.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좀 좁긴 하지만. 지은이가 보여준 방은 창고로 쓰던 곳을 급하게 치운 듯 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침대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정돈된 교실에서 생활하던 제게는 이 공간이 더욱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방 안에만 있었고 식사 시간에도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죠. 마치 교무실에서 신임 교사로 지내던 시절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고 사위는 재택근무를 한다며 거실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주방에 가려 해도 사위의 업무 통화가 방해된다고 했고 화장실을 가려 해도 사위의 온라인 회의가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낮에는 방에서 조용히 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중요한 회의가 많아서. 사위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도 이렇게 서툴렀던 적은 없었는데 정작 제 사위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기 다음 주에 본사 감사가 나와서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 같아요. 지은이의 말에 이제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실에서는 모든 아이를 품어주는 포용력 있는 교사였는데 이제는 한 집안에서조차 편하게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작은 아들 준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미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위는 이사 날 끝내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짐을 싸는 내내 지은이는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집은 지은이네보다는 컸습니다. 신혼 때부터 재택근무를 염두에 두고 구한 집이라 방도 하나 더 있었죠.
며느리 소라도 프리랜서 강사라 집에서 일하긴 했지만 작은 서재에서 온라인 강의만 하면 됐기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처음엔 그럴듯 했습니다. 아침마다 준호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소라도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강의 준비를 해야 해서 오늘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투에서 벌써 지쳐 있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교실을 가득 채우던 활기찬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제는 한 집안에서조차 목소리를 죽여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기색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준호는 재택근무 중에 영상회의가 많다며 거실 사용을 독점했고 며느리는 온라인 강의 중에 발자국 소리가 녹음된다며 제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교실에서는 제 발자국 소리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 발자국 소리마저 누군가에게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교실 바닥에 그어진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아이처럼 저는 점점 제 행동 반경을 줄여갔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제가 미국 기업과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새벽에 회의가 있어서요. 준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이제는 새벽 시간대의 화장실 사용도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평생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였지만 정작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 이제는 기침 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도 틀 수 없어서 옛날 학급 문집을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급히 절 방으로 들여보냈죠. 그 후로 지은이의 친구들은 전혀 집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사 시절 제 교실은 늘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회사 동료들이랑 집에서 회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은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밖에 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겠죠. 다리가 불편한 제게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봄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빨래를 실내에 널어야 했는데 사위는 그것마저 못마땅해 했습니다. 업무에 방해된다나요. 결국 제 빨래는 제 좁은 방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도시락을 싸서 근처 공원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선생님이셨다고요? 저희 손주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지은이가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공원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방 안에서 옛 제자들의 편지를 읽어보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엄마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을 찾았어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마음을 달랬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편지조차도 몰래 소리 내지 않고 읽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늦잠을 자서 중요한 회의에 늦었다는 것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밤새 화장실을 몇 번 다녀온 소리에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수학여행에서도 아픈 아이들 때문에 밤새 깨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잠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엄마, 죄송한데 밤에는 화장실 가시기 전에 절 깨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귀마개라도 할 수 있게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식사 시간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온라인 강의 준비로 바쁘다며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는 시차 때문에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낀 일을 해결하는 날이 잦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모시고 나서 강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겠어! 남편도 요즘 예민해져서 싸움만 늘고! 35년간 교단에서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늘 강조했던 가족의 소중함이 이제는 제 가족 안에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로 인해 젊은 부부의 일상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실에서는 늘 해답을 가진 선생님이었는데 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한 학생이 되어버렸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우리한테는 너무 버거운 것 같아. 늦은 밤 부부의 대화가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던 것처럼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때였습니다. 결국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준호와 며느리는 미안해하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짐을 정리하는 내내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퇴직하면서 정리했던 교재들과 학습 자료들이 아직 방 한켠에 쌓여있던 제 집은 마치 오래된 교실처럼 적막하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는 불안하시니까 간병인을 한 분 모시는 게 어떨까요? 큰딸 지은이의 제안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늘 누군가를 돌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우지 못했죠.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다가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못 봐서 넘어질 뻔했으니까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하던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히 일하는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약을 잘못 챙겨주는 실수를 했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했을 때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시죠? 선생님이셨다고 하니까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세 번째 간병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오히려 그 경력 때문에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간병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월 5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었죠. 퇴직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미래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 미래조차 그려내기 어려워졌습니다. 밤이면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교실에서 희망을 이야기했던 제가 정작 제 인생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선생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번째 간병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이제는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간병인을 구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5번째 간병인도 일주일 만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모시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5번째 간병인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교사 시절 학부모들에게 늘 당당했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시선조차 견디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밤이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나,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교실에서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조차 지탱하기 어려워진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6번째로 찾아온 간병인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이 많아 보여서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죠. 박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요양원이 답일 것 같아요. 거기가 오히려 더 편하실 텐데. 간병인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쉬운 길을 선택한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은 계속 늘어만 갔고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는 일도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마치 새 학기마다 새로운 학급을 맞는 것처럼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은이의 전화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교단에서 늘 강조하던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이제는 제게 돌아와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요.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 인생에 새로운 답안을 써내려가야 할 때였습니다. 마침내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한 요양원을 방문한 날이었죠. 로비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박정숙 선생님. 정말 선생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려보니 20년 전 제가 담임을 맡았던 제자 김미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요양원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제자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영이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써준 졸업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6학년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요양원보다 훨씬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요. 미영이가 보여준 안내 책자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임대료 18만 원, 요양원 월 300만 원과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선생님처럼 교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산점도 있어요. 게다가 1층에는 복지관도 있어서 프로그램도 많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답니다. 제자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35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처럼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평생 교육자로 사셨잖아요. 거기서도 분명 선생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경력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들도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아직도 저희 가족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날 오후 미영이와 함께 고령자 복지주택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생각보다 훨씬 깔끔했고 무엇보다 혼자 생활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35년간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했던 제게는 이 공간이 오히려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여기 도서관에서는 매주 독서 모임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미영이의 말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1층 작은 도서관에는 동화책부터 교양서적까지 다양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다 보니 주민들이 태극권을 배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사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하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마치 수업 시간에 아이들처럼 진지해 보였죠. 여기 계신 분들이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손주들 교육 상담도 많이 하시고. 문득 교감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던 첫 부임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처럼 새로운 시작 앞에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상추며 고추를 가꾸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학교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던 시간과 닮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쪽에는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도 안전하세요. 시설을 둘러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더 이상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되겠구나. 박 선생님, 여기 입주하시게 되면 저도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데리고 와서 선생님께 책도 읽어주고. 제자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교단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의 마음 속에 선생님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던 날의 노을과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 자리,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 잠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혹시 요양원 결정하신 건가요? 지은이의 말에 준호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남매는 여전히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둘 다 제 전세금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차분히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보증금이 1,500만 원에 월세는 18만 원이라는 것, 교직 경력으로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엄마,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 해도 불안해요. 지은이의 말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전세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익숙해진 눈빛 읽기로는 딸은 이미 전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지금 프리랜서라 자금 사정이 좀.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전세금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모아둔 퇴직금이면 보증금은 충분했지만 남은 전세금을 두고 다투는 자녀들을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문득 교실에서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것이 보인다고 가르쳤었는데 이제는 제 자식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너희들,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평생 가르친 게 이런 게 아니었어. 제 말에 두 남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어버린 된장찌개처럼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을 데우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지은이와 준호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문자만큼은 자주 보냈습니다.
모두 전세금에 관한 것이었죠. 엄마, 전세금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제가 아파트 계약금을 좀 준비해야 해서요. 지은이의 문자를 읽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교사 시절 수업 시간에 몰래 문자를 보내던 아이들을 지도하곤 했는데, 이제는 제 자녀들이 전세금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며 울던 날, 준호가 유학하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때, 그때마다 아껴둔 적금을 깨서 지원해 주었던 순간들. 엄마, 아직도 서류 준비 중이세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꼭 효도하고 싶은데. 준호의 문자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는 속내가 엿보였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조회 시간의 효도에 대해 이야기했던 제가 정작 제 자식들에게서는 이런 식의 효도를 강요받고 있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입주 신청서를 쓰면서 문득 교무실 창가에 걸어두었던 좌우명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산다. 그때는 그 말이 교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결정은 하신 거예요? 전세금 얘기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이의 마지막 문자에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학부모 상담하면서 읽어왔던 그 불안한 마음이 이제는 제 딸의 문자에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35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주 신청 한 달 만에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교직 경력 가산점 덕분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정숙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교직 경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어르신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로만 연락하던 아이들이 이번에는 직접 찾아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전세금을 향해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교실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앨범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부임 시절부터 정년 퇴직까지 해마다 찍었던 학급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그 시절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지금의 제 자녀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건 버리시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지은이가 앨범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간의 추억이 담긴 앨범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된 교과서와 학습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옛 제자들의 편지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두 번째 어머니예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꿈을 찾았어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제 자녀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전세금 정리는 어떻게 해?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세금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욕심을 버리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말을 떠올리며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달력을 보니 입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교실에서 새 학기를 기다리던 그 설렘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감으로 바뀌어 가슴 한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입주하시면 제가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진행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에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서 가진 경험이 새로운 곳에서도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대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5년 동안 교실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이
하나둘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지는 모습이 마치 학년 말 교실 정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이 앨범들은 어디에 두면 될까요? 이삿짐 센터 직원의 물음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교직 생활의 추억이 담긴 앨범들. 이제는 그것조차 선택해서 가져가야 했습니다. 새 집은 너무 좁아서 전부 가져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졸업식 날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때로는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입주 준비는 다 되셨나요? 도서관, 프로그램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 온 연락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박 선생님으로 불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새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득 첫 부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었었지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 창가에 놓인 화분, 벽에 걸린 교직 생활 사진 한 장.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교실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짐은 다 정리됐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신가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이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 선생님, 내일 아침에는 입주민 조회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가슴이 설렜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진행했던 조회,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아침이면 1층 도서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손주가 요즘 학교에서 힘들어하는데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35년간의 교직 경험이 이곳에서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손주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의 상담은 제게 새로운 보람을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입주민 손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어 이야기를 들었고, 그 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교실에서 수업하던 때처럼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저희 손주가 선생님 수업을 너무 좋아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이야기를 한대요. 교사 시절 학부모 상담에서 듣던 말과 비슷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은 제가 만든 김치 좀 드시러 오세요.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교육 이야기 덕분에 손주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단에서는 늘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어르신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복지관 담당자의 제안에 눈이 반짝였습니다.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이제는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교사 시절 늘 아이들에게 강조하던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기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일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문해교육 수업을 맡게 되었고, 월요일 오후에는 입주민 손주들의 독서,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35년의 교직 경험이 만들어낸 새로운 보람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평생 한글을 못 읽었는데 이제는 손주한테 동화책도 읽어줄 수 있게 됐어요. 문해교육 수업을 듣는 김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첫 부임 시절,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된 아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의 기쁨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르신들과 지역 아이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35년간의 교직 경험을 살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마치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처럼 설렜습니다. 선생님, 저희 손주가 할머니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화하니까 통하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상담해드렸던 이영숙 할머니의 말씀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실에서 배운 소통의 방법이 이제는 가정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작물들이 자라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상추를 심고 가꾸며 어르신들은 잊고 있던 농사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발견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에는 텃밭에서 배추도 길러볼까요? 김장철에 손주들이랑 같이 담그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이 주는 따뜻함을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반 학생들이 다음 주에 봉사활동 오기로 했어요.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근처 초등학교 교사의 연락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35년의 교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면 창밖의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교단을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의 교실을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입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와 준호였습니다. 전세금 문제로 연락이 끊긴 후 처음 보는 자녀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켠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았던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1층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문해교육 강사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교실에서처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제 모습이 마치 옛날 자신의 담임 선생님 시절과 똑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엄마, 전세금 때문에 너무 염치 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자녀들과 함께 복도를 걸으며 이곳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진행하는 독서 모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손주들 교육 상담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잘 몰랐네요. 은퇴하시면 그저 쉬실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는 입주민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의 자녀분들이냐며 반가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아이들은 새삼 제가 이곳에서 만든 새로운 관계들을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이분들이 선생님, 자제분들이세요? 우리 손주들이 선생님한테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이웃,
어르신의 말씀에 자녀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진작 이렇게 찾아왔어야 했는데, 이제는 자주 올게요. 퇴직 후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을 배웅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35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처럼 맑고 청명했습니다. 1층 도서관에서는 벌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은 어르신들 문해교육 마지막 수업이시죠? 졸업식 준비는 다 되셨나요? 복지관 관리자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직 생활 마지막 졸업식 이후로 다시 한번 졸업장을 수여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문해교육 교실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학생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도 제대로 읽지 못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직접 쓴 편지를 손주들에게 읽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못 배운 게 아니었는데 이제는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자녀들 집을 전전하며 보냈던 힘든 시간들, 간병인과의 불편했던 날들, 요양원을 알아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공부하며 저녁에는 입주민들과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글을 읽으실 수 있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주들의 맑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교직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35년의 교직 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면 창가에 앉아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적어 내려갑니다. 교단을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오히려 더 넓은 의미의 교실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35년의 교직 생활이 가르쳐준 마지막 수업은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박정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3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도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만이 노후의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우리도 우리만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셋째,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존엄성을 지키며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이나 자녀, 의존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 선생님이 교직 경험을 새로운 공간에서 활용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돕고 배우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편안함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